예. 자,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제 조문 하나씩 보면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제1, 제2조 정의 1호 밑줄 친 부분 위주로 간단간단 보겠습니다. 처분 등이라 함은 자, 처분은 무슨 소송의 대상이에요? 항고소송의 대상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준 겁니다. 행정청이 이제 행정청 배우셨고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자, 처분은 대등관계에서예요. 우월한 지에서예요. 우월한 지위. 그걸 공권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2호. 부작이라 함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끝에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안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등장한 내용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요거 이제 배우셨고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 사실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건데 대등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월한 지에서 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서 우월한 지에서 행하는 거부 처분이라는 것도 있다. 자, 그럼 이제 국회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한테는 과세 처분 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만약에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하면 영업정지 할 수 있다. 자, 무허가로 건물 지면 철거 명령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있다고 볼게요. 국회가 만든 법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청소년한테 지금 막 술 팔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막 청소년한테 술 팔고 있어요. 법에서 하지 말라라는 행위를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로서 막 맥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 사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 적발 안 됐어요. 행정청한테 적발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 당연히 영업정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 작년에 열심히 일해서 소득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어요. 아직 과세부가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조세 납부 의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정청이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야, 너 작년에 많이 벌었네. 소득세 1억 원 내. 조세부가 처분이 나와요. 너 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너 어제 을한테 술 팔았잖아. 영업정지 1개월. 너 왜 무허가로 건축물 지었어?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해. 철거 명령. 이게 나옵니다. 지금 법이 처분이라는 거예요. 법을 집행한 요것들이 처분이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갑한테 실제로 행해진 법을 집행한 요것들이 처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등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위법했어요. 이 처분들이 위법했어요. 그럼 무슨 소송 가서 다투라는 거예요? 항고소송 가서 다투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국회가 건축법을 만들었습니다. 먹고 살 집 짓고 싶은 국민들은 막 지으면 안 되고 1번 요건 갖춰서 신청해라. 그럼 행정청은 요건 충족됐는지를 검토해서 건축 허가 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요건 충족된 국민이 신청하면 건축 허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갑이 신청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실입니다. 설계도면 다 첨부해 가지고 와서 허가 내주세요. 신청한 거예요. 행정청이 검토해 봤어요. 요건 충족됐어요. 그럼 건축 허가 하여야 한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얘 허가 처분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요건 갖춘 신청만 들어간 거지 얘한테는 아직 허가 처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언제 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기다렸다가 행정청이 그래 건물 지어도 좋아. 건축 허가. 이게 대등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내주는 허가예요. 우월한 지위. 허가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그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행정청이 검토해 봤는데 요건이 충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허가 내줘요. 건축 허가. 우월한 지에서 하는 허가를 거부, 못 내주겠다라는 거부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거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등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우월한 재생하는 허가를 우월한 재에서 안 내주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우월한 재에서 안 내주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부 처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위법하다면 무슨 소송 가서 다투라는 거예요? 하한고소송 제기해서 다투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신청했어요. 자, 신청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법을 봤더니 건축 허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할 수 있다? 좀 전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번 요건 갖춘 신청 들어오면 행정청이 건축 허가해도 되고 거부해도 되고 골라요. 허가를 내줘야만 돼요. 허가를 내줘야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건축 허가 할 수 있다. 1번 요건 충족돼도 건축 허가 할 수 있다. 그럼 건축 허가를 꼭 내줘야 돼요. 허가해도 되고 거부해도 돼요. 허가해도 되고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쓰여지면 이런 걸 나중에 기속행위라고 배워요. 법문구 자체가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다 돼 있으면 허가해도 되고 거부해도 되고 고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런 경우를 재량을 줬다고 해요. 근데 법을 봤더니 재량을 규정해 놨네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예 응답 자체를 안 해요. 자, 아예 응답 자체를 안 해요. 자, 이래도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응답 자체를 안 해요. 응답 자체를. 그래도 돼요? 아니, 어차피 허가해도 되고 거부해도 되는데 뭐하러 대답을 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허가 처분도 안 하고 거부 처분도 안 해요. 그래도 돼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럼 행정청은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건지 거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응답 처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바로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서 허가든 거부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 이거를 바로 부작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부작위하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 구제받을 거냐? 항고소송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소송이 존재해요. 그럼 법관님, 제가 신청했는데 응답 자체를 안 해요.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법원이 왜 응답 안 하냐? 부작위 위법하다. 판결을 내리게 되면 행정청은 당연히 응답 처분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제2조 1항 1호 2호의 처분이 뭔지, 행정청의 부작위가 뭔지, 그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가볍게 보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보시면 제4조 한번 가볼게요. 자, 제4조 항고소송 1호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 지금은 요 정도만. 2호 무효확인소송, 3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자, 그럼 4조에 종류가 이렇게 3개가 등장합니다. 취소소송. 그럼 취소소송은 뭔데? 위법한 처분. 당연히 지금 항고소송을 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처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처분이 나왔는데 그 처분이 위법했어요. 그걸 법관님, 요 위법한 처분을 좀 취소해서 없애주세요. 이것 좀 날려주세요. 이게 취소소송. 자, 무효확인소송은 뭐냐? 법관님, 저한테 처분이 나왔는데요. 처분이 나왔는데요. 이 처분의 효력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요것도 이제 간단히 더 상세하게 볼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법관님, 제가 신청했는데요. 뭘 신청했어요? 좀 전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에요. 그럼 아까 좀 전에 뭘 신청했어요? 낮은 지위에서? 허가 처분. 낮은 지위에서 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근데 허가든 거부든 아예 응답을 안 해요. 이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위법하다는 걸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제기하는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그럼 항고소송에는 종류가 뭐뭐 있다는 거예요? 취소, 무효 확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 3가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요 정도 보시고, 자, 이제 뭘 이제 또 개념적으로 배우셔야 되냐면, 지금 좀 전에 항고소송에 취소 소송도 있고 무효 확인 소송도 있었죠.
좀 전에 취소소송도 있었고, 자, 처분이 있었는데 부작위는 아예 처분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처분이 나왔는데 법관님 취소해 주세요. 취소소송 이거 좀 없애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법관님 처분이 왔는데요, 효력이 없다라는 거, 무효라는 걸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처분이 있어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무효 확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뭘 이제 보시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갑이라고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1억 원의 조세부가 처분으로 인해서 1억 원의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려면 위법한 처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면 돼요. 처분을 적법하게 만들어서 세금 내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처분을 적법하게 만들어서 세금 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내용은 뭘 보시는 거냐면, 자, 하나의 처분이, 자, 갑에 대한 1억 원의 과세 처분, 이 하나의 처분이 적법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게 적법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 그 만들어진 처분으로 갑한테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럼 갑한테 이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냐. 그게 효력 발생 요건,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청이 갑한테 1억 원의 납세 의무를 발생시키려고 처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장이면 국세청장, 세무서장이면 세무서장, 이 갑이라는 국민한테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처분을 누가 할 수 있는지는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국회가 만든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장이, 무슨 세는,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장이 해라. 이렇게 다 권한을 다 정해줬습니다. 그럼 일단 이 갑에 대한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누가 만들고 있어야 되느냐? 권한이 있는 자가 만들고 있어야 된다. 그럼 법에 국세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누가 만들고 있어야 돼요? 국세청장이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되어 있으면 세무서장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얘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하려면 법에 다 세금은 공식이 있어요. 그럼 얘 작년 매출이 3억이면 거기다가 근로자라든지 비용 지출한 거 있으면 그걸 전부 계산하는 공식이 다 있습니다. 싸그리 대입해 봤더니 얘 1억 원이 나와요. 그럼 과세 얼마 내라고 만들어야 돼요, 내용을? 1억 원 내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해서 1억 원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1억 5천으로 잘못 산정했어요. 그럼 이건 내용을 잘못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제대로 산정됐어요. 1억 원 계산 잘했습니다. 자, 이 1억 원의 과세 처분은 상대방한테 갔을 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돈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여러분들. 침익적이죠. 이런 걸 침익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했더니 허가 처분 나왔어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하죠. 원하는 허가 처분이 나왔으니까. 그런 걸 수익적 처분이라고 그래요. 이건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침익적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봤더니 이렇게 침익적 처분을 할 때는 바로 때리지 말고 미리 사전에 통지해줘라. 갑, 너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할 예정인데 너 혹시 할 말 있으면 와서 해봐. 이런 기회를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처분 절차라고 얘기해요. 처분이 나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 그럼 절차 거치라고 하면 절차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 문서에는 네가 왜 1억을 내야 되는지 이유를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명확하게 기재해 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처분은 문서로 만들어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세무서장이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문의를 만났다고 귀에다 대고 1억 내. 그럼 제가 처분이구나 이래요. 미친놈 그리고 밀어요. 미친놈 그러겠죠. 처분은 여러분들 객관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놔야 되기 때문에 문서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처분이 적법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체, 권한 있는 자가 내용 당연히 적법하게 계산 잘 해야 됩니다. 사전 절차 거치라고 하면 절차 거쳐야 되고요.
처분 문서에 이유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문서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네 가지 요건 어디에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어디에라도 이 네 가지 요건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라도 하나에만 하자가 있어도 권한 없는 애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처분은 위법하게 잘못 만든 겁니다. 1억 5천으로 금액이 잘못 산정됐어요. 그럼 내용상의 하자만 있어도 이건 위법한 거예요. 어디에라도 하자가 있으면 이 처분은 위법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만들었어요. 어디에도 하자가 없어요. 그럼 이 처분 하나가 적법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적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행정청이 들고 있어요. 자, 행정청이 들고 있어요. 야, 역시 나는 깔끔하게 처분 잘 만들어. 적법하게. 아주 뿌듯해하고 있어요. 갑한테 의무가 발생해요? 갑한테 가지를 않았는데 얘가 만들어서 들고 있는데 갑한테 의무가 발생해요? 아니죠. 이 만들어진 처분의 목적, 내용대로 갑한테 의무를 발생시키려면 갑한테 보내야 되겠죠. 그럼 대부분 뭘로 보내느냐? 손에 쥐어주는 교부송달도 있지만 보통 우편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렇게 외부에 표시하는 걸 송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보통 이제 우편 송달을 많이 쓰니까 이제 보냈어요. 그럼 보통 한 2, 3일 내에 상대방한테 이제 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2, 3일이 지났어요. 그럼 언제 갑한테 의무가 발생하느냐? 갑한테 도달했을 때, 법에서는 갑한테 도달했을 때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 게 도달이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도달이. 그럼 만약에 9월 1일자에 갑이 자신에 대한 과세 처분 문서를 직접 받았어요. 9월 1일자에 갑이 직접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갑한테 도착한 거죠. 그럼 그날 갑한테 의무가 발생한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보냈습니다. 9월 1일자에 갑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의리 받았어요. 평상시에 갑이 자기 앞으로 오는 등기우편물 아저씨가 대신 받아주세요. 이렇게 수령을 부탁해놨어요. 그래서 경비원 아저씨가 받았어요. 9월 1일자에 아직 갑한테 전달 안 됐습니다. 아직 갑한테 전달 안 됐어요. 자, 9월 30일에 갑이 이제 아저씨 저 출장 갔다 왔는데 온 거 뭐 없어요? 있어 하나. 국세청에서 날라온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날라온 것 같은데? 줬어요. 이제 갑이 전달 받았습니다. 뜯어서 봤어요. 아, 1억 날라왔구나.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과세 처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알게 된 날입니다. 진짜 알게 된 날이에요. 이때 갑한테 1억 원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기점이 도달이라는 시점인데 이 도달을 상대방이 정말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그때가 도달된 거야.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이 우편물 받아서 뜯어볼까요? 안 뜯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뜯어볼래요?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물 하나 와 있어요. 겉에 보니까 세무서장이 이렇게 돼 있네요. 뜯어봐요? 안 뜯어봐요? 안 뜯어보죠. 왜? 뜯어보는 순간 의무 발생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 도달을 언제로 잡을 거냐. 도대체 얘한테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이건 현실적으로 그 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이 아니라 알려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그때를 도달로 보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9월 1일자에 경비원 아저씨가 받았습니다. 갑이 지금 이 순간 전화라도 해서 아저씨 혹시 저한테 뭐 날라온 거 있나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죠. 이게 도달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갑한테 납세 의무는 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9월 30일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아저씨, 경비 아저씨가 수령했을 때 9월 1일자에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9월 1일자에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갑이 몰라도 갑한테 처분이 있은 날은 언제라는 거예요? 갑한테 처분이 존재하는 날, 있은 날은 언제라는 거예요? 9월 1일이 갑한테 처분이 있은 날이에요. 그 있다라는 걸 진짜 안 날은 언제라는 거예요? 9월 30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와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갑한테는 언제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9월 1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을 때 갑한테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럼 처분 문서가 어떻게 생겼냐면, 야, 1억 원 내. 몇 월 며칠까지. 왜 네가 1억 원을 내야 되냐면 작년 매출 3억이거든. 거기에 네가 나간 비용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1억 떨어져. 1억 원 내. 이렇게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누가 한 처분인지 그 처분청이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럼 이 처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누가 한 거예요? A 세무서장이 한 처분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위법했어요. 이게 항고소송 제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피고란에 누구 쓰면 된다는 거예요? A 세무서장, 강남 세무서장이든 관악 세무서장이든 여기 있을 거예요. 걔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처분이 적법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보셨는데 항상 처분이 적법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행정청이 위법하게 잘못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어디에도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만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적법한 경우 먼저 볼게요. 처분이 적법하게 만들어졌어요. 적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해요. 상대방한테 보내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7월 1일자에 도달됐어요. 그럼 갑한테는 무슨 효과가 발생해요? 처분의 내용대로 1억 원의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내용대로 효력이 있다.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했다. 이게 유효하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갑한테 1억 원의 납세 의무 발생했죠. 적법한 처분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적법한 처분이 있어요. 법에 근거해서. 그럼 국민들이 약속했잖아요. 조세부가 처분 날라오면 내겠다고. 그럼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세금 내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 아직 안 보냈어요. 또는 보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갑한테 처분이 존재해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부존재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도달했어요. 그럼 갑한테 이제 처분이 존재하는 거고 적법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세금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만들면서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어디라도 하자가 있었어요. 자, 하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건 침입적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럼 절차의 하자가 있죠. 그럼 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자가 있냐? 그땐 하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어디에라도 하자가 있으면 이제 이 처분은 위법이다. 결과적인 면에서는 위법이다. 그랬을 때 위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처분이 위법하게 잘못 만들어졌어요. 잘못 만들어졌어요. 행정청이 자기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든 걸 알아요. 자, 행정청이 지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든 걸 스스로 알아요. 알아요. 그럼 갑한테 보낼까요? 행정청이 자기가 만든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국민한테 보낼까요? 한번 놀래켜보자. 위법한 처분으로 한번 괴롭혀보자. 그러면서 보내요? 안 보내죠, 여러분들. 행정청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걸 알면 국민한테 안 보내요. 그런 또라이는 없어요. 근데 보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행정청은 자기가 만든 처분을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법에 봤더니
절차 거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 안 거쳤어요. 안 거쳐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거쳤어요. 그럼 이 처분 적법이에요? 아니죠.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켰으면 적법이고 지키지 않았으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절차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데 얘는 안 거쳐도 된다고 잘못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거쳐도 되지 뭐 적법하네 보낸 겁니다. 얘한테 왔어요. 자, 7월 1일자에 처분 문서가 왔습니다. 근데 이 처분은 절차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죠. 위법한 처분이 온 거예요. 그래도 위법해도 무조건 국민은 따라 돈 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무슨 법치주의 얘기를 왜 해요? 법치주의 법치행정은 적법하게 국민을 다스리라는 거지 위법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건 위법한 게 날라왔죠. 그럼 설령 이건 도달했다 하더라도 위법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안 돼요. 종이 쪼가리 외관은 있을지언정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게 효력이 없다라는 무효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냥 종이 쭉쭉 찢어버리고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무효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무효예요. 근데 지금 이 처분은 대등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처분은 대등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 지위. 그럼 왜 우월한 지에서 처분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공익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개 기관들이 국민보다 우월해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 근데 갑자기 국세청장이라는 기관이 여러분들보다 우월한 지에서 처분을 하죠. 이게 지가 그냥 우월해지고 싶으면 우월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공익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처분들은 우월한지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들어준 지위예요. 뭘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위법했잖아. 그럼 무효지.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끝이야. 무효야. 그럼 지금 전국의 국민 한 1,000만 명한테 세금이 나갔어요. 절차 안 거쳤어요. 위법했어요. 다 무효래요. 그럼 그 국민들 납부 의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안 내겠죠.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없는데 뭘 내라고 그래요? 그런 국가는 일주일이면 도산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처분의 경우에는 설령 위법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게 국민한테 의무를 발생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때 위법하더라도 일단 유효한 효력을 좀 인정하자. 요 특징을 공정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럼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날라왔습니다.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위법할 때 무효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유효하게 공정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지금 공정력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게요. 그럼 결국 얘한테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위법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세금 날라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세금 날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야, 이거 어딘가 위법할 때니까 다퉈야 되겠다. 찾아보자. 이런 국민이 많아요. 대부분 아이고 또 날라왔네. 내야지. 내는 국민이 많아요. 내는 국민이 많죠. 설령 위법했다 하더라도 공정력이 발생하면 의무 없어요? 의무 있어요? 일단 의무 있는 거예요. 그럼 의무 있어서 일단 내는 겁니다. 근데 개 중에 1%의 국민은 이거 위법하네. 다퉈야 되겠다. 그럼 위법하면 못 다퉈요? 당연히 다툴 수 있어요.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법관님 1억 원의 과세 처분 나왔는데요. 저한테 의무가 일단 발생했대요. 공정력인가 뭐 때문에. 이걸 좀 없애주세요.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법원이 봤더니 위법해요. 그럼 취소해 줄게. 취소가 바로 이 공정력을 제거하는 게 취소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공정력이 발생한 경우에 여러분들은 못 다투고 그냥 끝까지 돈 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투려면 얼마든지 다툴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단 의무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만든 게 공정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처분이 날라왔습니다. 처분이 날라왔는데 위법했어요. 자, 위법했어요. 근데 위법하면 원칙은 뭐로 끝나야 돼요? 원칙은 무효예요, 여러분들. 효력 발생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처분이기 때문에 무슨 힘을 일단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공정력이라는 힘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정력이 발생해버리면 의무 발생 안 해요? 일단 의무 발생해요. 의무 발생해요. 언제까지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럼 공정력은 한마디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힘. 이걸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는 무효로 그냥 끝나버리고 어떤 경우는 일단 공정력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걸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라는 점은 공통점이죠. 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때 그 하자가 있다라는 게 중대한 하자고 제3자의 시각에서라도 하자가 있다라는 게 명백하다면 그때는 무효로 보겠다. 이런 기준을 하나 잡아놨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상세한 거는 이제 본 강의에서 배우시고, 일단 처분이 위법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날라왔을 때도 처음부터 그냥 무효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 공정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그때는 무효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공정력이 발생하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시면, 자, 공정력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거 자체를 이제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풀리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 공정력 여기 이제 간략히 해놨는데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인정하는 힘, 이걸 공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이 나왔습니다. 위법했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효한 효력이 발생했어요. 자, 7월 1일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럼 얘 의무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의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의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얘한테 위법한 처분이죠. 얘 못 다퉈요? 당연히 다툴 수 있어요. 그럼 처분이죠. 무슨 소송 제기예요? 항고 소송 제기예요. 거기에서 공정력을 취소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송 제기예요? 취소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이 이제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심리 판단합니다. 10월 1일자에 위 법안에 취소해줄게. 취소 판결을 선고했어요. 자, 취소 판결 나왔습니다. 10월 1일자에. 그럼 이 취소는 이 유효를 소멸시키는 게 취소인데, 그럼 그거 소멸시켜줄게. 10월 1일자부터만 저 처분의 효력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논리 구성을 해버리면 7월 1일자부터 10월 1일자까지 효력은 놔두고 간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의무가 있는 애고 10월 1일부터는 의무가 없는 애고 하나의 처분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위법한 효력을 두고 간다는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취소된 시점부터 장래로만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 유효를 깨끗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취소의 효과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래서 소급효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7월 1일자에 얘한테 일단 의무 발생했습니다. 10월 1일자에 취소법원이 취소 판결 내렸어요. 그럼 과거로 거슬러서 깨끗하게 기존에 있었던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게 취소예요. 자, 취소예요. 자, 그럼 이제 10월 1일 이후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10월 1일 이후에 있는 겁니다.
다시 저 시간을 봐요. 그럼 쟤한테 의무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0월 1일에서 취소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7월 1일자부터 이 중간을. 얘한테 의무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관념적으로.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하고 모습이 똑같아져요?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와 모습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처분의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처분의 유효, 공정력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도 법에다 정해놨어요. 아무나 가서 막 취소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을 법에서 정해놨듯이 이 처분의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는 국가기관도 법에다 정해놨어요. 그때 법원 중에서는 항고법원 중에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취소법원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는 무슨 법원들도 있어요? 민사법원도 있고 형사법원도 있고 당사자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 법원도 있고 얘네들은 취소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법원 중에서는 어느 법원만 취소할 수 있게 해놨다고요, 법에서? 항고법원 중에 취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취소법원. 취소법원만 이 공정력을 제거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민사법원, 형사법원, 당사자법원 이 법원들은 이 공정력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공정력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권한 있는 취소법원이 이거 취소하기 전까지는 다른 법원들 이거 취소 못합니다. 그게 나중에 선결문제라는 영역에서 또 논점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법원 중에서는 어느 법원만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고요? 취소법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법원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일이 예를 들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 판사로 이제 임용이 됐네요. 오늘 사건을 막 심리하는데 취소 소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문일이 결국 뭐예요? 취소법원. 지금은 문일이 민사소송을 막 심리 판결하고 있어요. 그럼 문일이 결국 뭐예요? 민사법원. 오늘은 이제 살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형사사건 담당하고 있네요. 그럼 뭐예요? 형사법원. 갑자기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돈 달라고 당사자소송을 제기했네요. 그 사건 맡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일이 곧 당사자 법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냐에 따라 그냥 민사사건이면 민사법원, 형사사건이면 형사법원 이렇게 구별하는 거지. 뭐 민사법원은 어디 뭐 특별한 데에 무슨 막 뭐가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는 법원은 취소 소송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취소법원만이 취소 판결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작업이 거의 끝났으니까 제3조 3조 행정소송의 종류 1호 항고소송 있죠. 그리고 2호에 당사자소송 있죠. 자, 그러면 요거 그림으로 볼게요. 아까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으니까. 자, 국세청장이 갑이라는 국민한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어요. 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했습니다. 처분이에요. 갑자기 얘가 이거 위법하다고 항고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래요. 자, 항고소송 제기하려고 합니다. 피고란에 누구 쓰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국세청장. 그럼 이 처분 취소해달라 항고소송 제기해요. 피고란에 누구 쓰는 거예요? 국세청장 쓰는 거예요. 자, 돈은 누구한테 내야 돼요? 자, 1억 원의 부가가치세 돈은 누구한테 내요? 국가한테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국가통장에 1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부가가치세는 거래대금의 10%가 아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00원의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안에 10%가 아예 부가가치세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래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거래를 많이 했다고 꼭 이익이 남는다는 법이 있어요? 아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로자들 임금은 줘야 되니까 원가 이하로 막 일단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정해 봤더니 부가세는 1억이나 냈는데 이득 본 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법에서 국가한테 20%면 20%, 10%면 10% 환급해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산 공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계산 공식을 딱 넣어봤더니 국가가 2천만 원을 환급해 줘야 돼요. 그럼 달라고 했어요. 그럼 줘야 되죠. 근데 국가가 안 줘요. 그럼 당연히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와야 되겠죠. 이때 제기하는 게 바로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럼 당사자 소송은 누가 우월해요? 서로 대등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분쟁이에요. 대등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민이 대등 관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그럼 환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판결로 2천만 원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당사자 소송제기 할 때 피고란에 누구를 써야 돼요? 행정청을 써요? 돈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피고로 써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피고란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간단히 보셨고, 제7조 볼게요. 제7조 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몇 조, 여기에 이송이 있는데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했다면 사건 이송해줘라. 자,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특허소송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세 번 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의 과세처분이 나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에 소장을 제기해야 되냐면 1심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원고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피고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불복하는 사람이 항소하게 되면 2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2심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거에 불복하는 사람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1억 원의 과세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에 대해서 세 번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만약에 올라갔다면 항소 안 하고 상고 안 하면 그냥 1심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2심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고까지 갔다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하나의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가 확정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1심 법원에 처음 소를 제기했어야 되죠. 근데 국민들은 법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가까운 법원에 내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심 법원에 처음 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이 관할은 뭐냐? 법원마다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을 또 분배해 놨어요. 1심 사건은 1심 법원이 담당하고, 항소 사건을 2심 법원이 담당하고, 상고 사건을 대법원이 담당하자, 이렇게 심급을 나눠놓고 재판권도 분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국민이 잘못해서 2심 법원에 냈어요. 이때 야, 우리는 2심 법원이 어디 건방지게 1심 사건을 우리한테 갖고 와, 가! 돌려보내게 되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법관들은 이 사건이 어느 법원이 담당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겠죠. 관할법원에 이송해줘라. 요게 7조 심급 관할을 잘못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에 보내줘라. 요거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개념적으로 추가할 내용이 뭐냐면, 우린 이제 3심 재판제죠.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3심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심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법률심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과세처분이 나왔어요. 얘가 이거 위법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행정청, 너는 내 매출이 3억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1억을 부과했는데 내 작년 매출은 2억밖에 안 돼. 그럼 2억을 계산 공식에 넣게 되면 1억이 안 나오거든. 5천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 잘못 계산한 거야. 위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법원이 하는 역할은 얘 작년 매출이 정말 얼마인가 사실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얘 작년 매출이 2억이면
이거 위법하죠. 작년 매출 사실이 3억이면 이건 적법해지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심리는 뭘 하는 거냐? 심리는 얘네들한테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도대체 뭐냐? 얘 매출이 얼마냐? 비용은 얼마 썼냐?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법을 적용해서 계산해서 1억이 맞네. 그럼 적법. 1억이 틀리네. 그럼 위법. 이게 법원의 심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2심까지를 사실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갑이라는 애는 자기 매출이 2억이라는 사실을 열심히 주장하고 말만 하면 안 믿습니다. 매출액이 2억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을 확신시켜야, 설득해야 법원이 2억 맞네. 그럼 이거 위법하네. 피고 역시도 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매출 3억이 맞아요. 열심히 주장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법관이 3억이 맞네. 이게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 주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2심까지 할 수 있어요. 2심까지. 대법원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그럼 1심에서 미처 갑이 주장 증거 제출을 못한 사실이 있어요. 언제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소해서 2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변론을 종결해요. 그럼 변론 종결이 뭐냐? 여러분들 소송 제기하면 법관 얼굴 못 봐요. 법정에 나가서 법관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변론기일이에요. 그럼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법관 앞에서 열심히 주장하고 증거 제출합니다. 이제 법관이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양 당사자 더 주장하거나 내실 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심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이제 법관이 그때까지 인정된 사실을 가지고 들어가서 법을 적용해서 판결문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은 1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2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2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소했다면 2심까지 사실관계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 됐어요. 상고했어요.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원심 판결은 원심법원은 고등법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는 뭐만 하는 거냐? 여기에서는 얘가 제가 깜빡하고 그 증거 못 냈습니다. 증거 낼게요. 이런 거 안 받아줘요. 그럼 대법원은 왜 법률심이냐?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 자체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그것만 검토하기 때문에 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건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소했다면 2심까지가 사실심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심리를 진행해 준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7조 보시면 되고요. 자, 8조. 8조는 그냥 칠판으로 볼게요. 법조문이 그대로 있으니까. 8조는 이제 뭘 규정해 놨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정소송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이 일반법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정소송인데 항고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인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대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대요. 항고소송인데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취소소송은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받아줍니다. 근데 다른 특별한 법에 항고소송, 취소소송인데 60일 이내에 와라. 그럼 이게 특별법이에요. 그럼 그때도 90일 안에 오면 받아줘요.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에 따라서 60일 안에 내야 돼요. 60일 안에 내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그거대로 가고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행정소송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걸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항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 법에 행정소송법을 얘기해요. 이 법에 규정이 없대요. 이 법에 규정이 없대요.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대요.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필요한 법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지금 없대요. 그럼 이때는 뭘 보고 소송을 진행할 거냐? 민사소송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라. 갖다 써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실제로 행정소송이 건수가 많을까요? 민사소송이 건수가 많을까요? 대한민국 내에서. 실제로 법률상 분쟁이 행정소송이 건수가 많을까요? 민사소송이 건수가 많을까요? 민사소송이 수천만 배는 많습니다. 그럼 국회가 법 만들 때도 어느 소송법을 꼼꼼하게 다 빠짐없이 잘 만들어 놨을까요? 분쟁이 많은 사건을 많이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 예를 들어 1조부터 700조까지 있어요. 행정소송법 50조밖에 없어요. 근데 둘 다 소송이죠. 그럼 소송이기 때문에 증인을 불렀을 때는 어떻게 신문하고, 증거 제출하면 증거조사는 어떻게 하고, 만져볼지 전문가한테 맡길지, 이건 소송이기 때문에 다 공통된단 말이에요. 그게 민사소송법에 빠짐없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행정소송법을 만들면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여기도 700조가 돼요. 야, 이거는 복잡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소송의 공통적인 사항은 그걸 전부 복사해서 붙이지 말고 요거 하나로 해결하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인데 혹시 소송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혹시 빠져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민사소송법에 있는 규정을 갖다 써. 요렇게 8조 2항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느낌을 하나 가지셔야 되는 게 민사소송법은 양 당사자가 어떤 걸 전제로 만든 거예요? 법적 지위가? 민사소송은 서로 대등관계를 전제로 해서 만든 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은. 근데 행정소송은 무슨 소송하고 무슨 소송으로 나뉘어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뉘어요. 당사자소송은 서로 대등관계를 전제로 발생한 소송이죠.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한 불평등관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죠. 그럼 이걸 진행할 때 규정이 없으면 이거 갖다 쓰라고는 해놨는데 준용하라고는 돼 있는데 이 준용의 의미가 갖다 쓰면 막 충돌이 막 생기는 경우에도 어거지로 막 껴서 쓰라는 의미예요. 충돌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갖다 쓰라는 의미겠어요. 충돌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갖다 쓰라는 의미겠죠. 그럼 여기 갖다 쓸 때는 충돌이 많이 생겨요? 거의 안 생겨요? 양 당사자가 대등관계를 전제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 갖다 쓸 때는 충돌이 많이 생겨요? 거의 안 생겨요? 거의 안 생겨요. 그러니까 100% 갖다 쓴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범위 내에서는. 근데 여기 갖다 쓸 때는 충돌이 안 생길까요? 충돌이 생길까요? 항고소송에 갖다 쓸 때는 이거 충돌이 안 생길까요?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때는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는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서 이제 등장하는 논점들도 나중에 이제 판례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 구조 한번 볼게요. 예. 구조 법조문 한번 보시면 제 구조 재판관할 1항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 제1심 관할 법원 피고의 소재지. 그럼 피고 여기서는 행정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이에요. 자, 2항 1항에 불과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 행정처분청의 경우에는 밑에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3항 첫째 줄 가운데 부동산 그 정도만 보시고 밑에 끝에 부동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소송 제기하려면 몇 심 관할 법원에 내야 돼요? 1심 관할 법원에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에서 취소소송의 제1심 어느 법원이 이 1심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 그거를 이제 규정해 준 거예요. 그럼 요 1항, 2항, 3항이 전부 겹치게 되는 사건으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수원 지역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한테 이 건물 철거해라. 철거명령 처분을 했어요. 이 건물 때려 부셔라. 철거명령 처분을 한 겁니다. 누가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어요. 그럼 1항은 이 처분청, 얘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거기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라. 그럼 지금 대부분의 국가부처 행정기관들은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세종시. 그럼 1항에 따르면 세종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자, 기재부 소속의 부속기관으로서의 장이에요. 구세청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시에 있어요.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도 된다. 서울의 행정법원이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3항은 만약에 이 처분이 부동산에 관련된 처분이에요. 건물 철거하라는 거죠. 그럼 소송 제기하면 법관이 현장 검증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관이 있는 부동산이 있는 거기에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럼 수원지방법원을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이렇게 법원 배치표가 있습니다. 그럼 민사 1부, 민사 2부, 형사 1부, 형사 2부, 행정 1부, 행정 2부. 그럼 여기가 행정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처분의 경우에는 세 개가 다 겹치죠. 세 개가 다 겹치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한 군데만 꼭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내도 돼요.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도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권이 있는 법원이 여러 개가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경우를 임의관할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한 군데만 꼭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 선택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임의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전속관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전속관할은 뭐냐면 만약에 법에 2항 3항 없어요. 제1심 취소소송의 재판권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내야 된다. 끝. 그럼 이때는 어디에만 내야 돼요?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종시 행정법원에 내야 돼요. 그럼 이게 전속관할입니다. 이 법원밖에 재판 못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수원에다 만약에 냈다면 수원지방법원 행정부가 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못하는 거예요. 전속관할은 재판권을 갖고 있는 법원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 법원만이 재판할 수 있어요. 다른 법원은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임의관할은 재판할 수 있는 법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예요. 그럼 하나 골라서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전속관할은 민사사건은 어느 법원이 재판해야 돼요? 민사사건은 어느 법원이 재판해야 돼요? 민사법원. 행정사건은 어느 법원이 재판해야 돼요? 행정법원. 그럼 민사사건을 형사법원이 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형사사건을 행정법원이 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게 바로 전속관할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본강의에서 또 상세히 배우실 거고요. 자, 제10조 관련 청구의 이송 및 병합. 여기부터 이제 잠깐 쉬었다 나갈게요. 예, 10분 정도만 쉬었다 들으시죠. 4시 5분에 진행할게요.